이번 시간에는 제2장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 사회복지 역사의 전개과정, 둘째, 서양 사회복지 역사적 전개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로 한국 사회복지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역사의 전개 과정입니다. 전개 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가 말한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입니다. 역사 연구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적인 미래를 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의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성을 밝히는 것인데요. 즉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동한 사회복지가 그 시대에 필연적으로 생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생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천하는 사회복지제도의 과정 속에서 일정한 법칙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학이 하나의 독립학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 전반적인 모습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각각의 시대에 나타난 사회제도와의 관계 설정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학은 역동적이며 또 실천적인 학문이므로 과거 존재했던 제도의 문제점을 통하여 현재의 사회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해당 시대 사회의 사회구조, 사상적 흐름과 맞물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에 따라 특수한 형태나 방법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서고금의 차이와 각국의 사회구조적, 이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복지 세계사적 흐름이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로마 니신이 전 산업사회로부터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화왔는지 이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녀적 개념은 응급적이고 보충적이죠. 그리고 일시적인 구호에 그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성격상의 결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 개념은 변화하는 사회 경제 환경에 대처하도록 일선에서 돕는 서비스가 산업사회에서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어떤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사회제도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다음에 또 변화가 어떻게 된가 하면은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관점이 변화됐다. 그래서 19세기 그 중산층 같은 경우는 자선관이 반영돼서 어떤 자선으로서 복지다. 개인으로서 어떤 그 빈곤계층 이런 그 질병을 이렇게 질병을 또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자선 개인으로 어떤 도와주는 그런 복지 이런 관해서 시민권으로서의 복지로 관점이 됐다. 즉 노동자들이 시민계급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권리 목록의 확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18세기에 노동자들은 신체, 언론, 재산의 자유 등 자유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19세기 초에는 중반 이후에는 정치권을 확보했죠. 즉 참정권이죠. 투표를 할 수 있는 이제 권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19세기 말에는 사회권으로서 복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관점이 변화되었다. 사회복지를 그 빈민들에 대한 특별 서비스다 이렇게 과거에는 봤는데 그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봤다. 그래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실업이라든가 노력, 장애, 부양자의 사망, 아픈 의료비 등의 사회적 위험이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관점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저 수준에서 적정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사회 생산력 발전으로 최저 수준이 보장해서 이제는 적정 수준으로 보장으로 이동하게 됐다. 그리고 절대적인 그 빈곤 개념을 대체해서 상대적인 빈곤 개념이 등장하게 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개혁으로 바뀌었다. 과거의 사회복지 문제의 발생 원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개인의 도덕적 결함을 봤습니다. 개인의 어떤 그 결함과 그 문제 발생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금세기에 들어와서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발생의 원인을 어떻게 봤습니까? 사회 구조적인 걸 봤죠. 어떤 개인의 결함, 개인의 문제점이 아니고 어떤 사회 구조적, 제도적인 결함으로 바뀌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어떤 그 개혁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점이 대두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자발적, 즉 민간의 어떤 자선에서 공공자원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뭐 개인의 어떤 문제, 가족의 문제, 이웃 공동체의 문제 이렇게만 봤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죠. 그러던 것이 최근에 이제 산업화의 진전을 해서 국가의 복지 기능을 확대하라는 정치적 압력의 증대로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게 되겠다. 정부의 개입을 바라는 것이죠. 사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복지 활동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발생한 대규모의 문제들을 사실 중산층의 자선 활동만은 대처하기 어렵게 됐고, 그런 정치적 압력의 증대로 국가의 어떤 개입이 필요하게 됐죠. 다음, 빈민에 대한 복지로부터 복지사회 구현으로 관점이 바뀌었다. 복지사회 개념에는 모든 사회 제도를 어떻습니까? 개인들의 발전에 그 제도가 얼마나 기여하는가 측면에서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제도의 인간화 또는 삶의 질의 향상 등이라는 슬로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양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입니다. 우선 서구 사회에서의 사회복지 발달 단계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공동체 생활 단계가 있고, 또 제2단계가 부빈법 단계, 제3단계는 자성조직협회 단계, 4단계는 사회보험의 단계, 5단계는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단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전개가 됐는데, 먼저 공동체 그런 생활 단계를 보면은 종족이나 시족에 의해서 형성된 고대 사회는 왕에 의한 공공복지나 공동체 내의 자선, 박애 등에 의해서, 그리고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자연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불안이나 위협에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 대책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왕에 의한 어떤 공공복지를 추구했는데요. 그래서 문명에는 국가 권력을 체계화해서 주로 홍수 통제에 의한 대규모 관계사업, 그리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공동방위, 이렇게 봤습니다. 왕에 의한 공공복지를. 그래서 파피루스의 죽은 자의 책에 보면은 이것이 기원전 2500년경으로 추정된 피라미드 내의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책인데, 죽은 자의 책이라고. 여기에는 환자와 가난한 자의 보호, 노숙자를 구제하는 그러한 왕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잠깐 살펴보고, 다음은 자선과 밖의 사회공헌입니다. 이거 자선은 궁핍하거나 의인조적인 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소규모로 도움을 주는 행위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동양은 자비를 통한 불교의 보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선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면은 서기 361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교회는 궁핍자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선기관이 되었죠. 그래서 그 후 6세기경부터는 성직자들이 세운 수도원이 중세의 다목적 보호시설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는 여행자와 과부, 고아, 노인, 궁핍자 등에게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숙박, 보호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8세기경에는 교인의 11조가 의무화됐는데 그 네 가지 용도로 이게 활용되었습니다. 즉, 그 주교와 교구 사제의 생활비용, 교회 유지 비용, 그 다음에 또 보수 비용, 그리고 자선 비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제 자비로 불교에서 그 자비를 통한 불교의 보시인데 그 널리 남에게 재물을 베푸는 일을 의미하죠. 보시는. 그래서 또 여기에 박예 사업하고 사회공헌은 그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이든 혹은 공동체 사회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든 어떤 이유에서 공감하여 그 비교적 대규모로 이루어진 기부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선은 어떤 개인적으로 소규모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라고 했죠. 그 반면에 그 아래에는 박예사업이라든가 사회공헌 이러한 활동은 그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기부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예사업의 경우를 보면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인간에게 자유로운 신에 의한 인간 사랑의 의미를 지닌 개념이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박예사업의 의미는 그 권력자가 부하나 추종자들에게 친절함을 보이는 것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타적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이고 자기 본위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도시국가 이런 데에는 숙박소와 그 의료센터 또 옛 종교 사원의 잔재들이 전국에 산재했습니다. 특히 아테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수당과 전쟁에서 사망한 자의 자녀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이 있었고 고아원과 같은 수용보호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민에 대한 처우는 가혹했고 피임, 낙태, 그리고 영아 살해가 정당화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았죠, 이런 지금.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로마나 그리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 궁핍하거나 의존한 자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지만은 어떤 인권 유린 행위가 많았죠. 로마, 그리스 다 유사합니다. 무엇이든 다 어떤 질서 유지, 어떤 그 국가 부강 이런 목적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졌죠. 다음은 상부상조입니다.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간에 서로 입장이 바뀔 수 있는 호혜성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두레나 포마시가 있고 서양에는 로마시대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 로마시대의 협회는 해운업자 협회, 제빵업자 협회, 정육업자 협회가 있습니다. 또 고대 이집트의 경우 장의단체와 소금, 속고 상인들의 협회가 존재했죠. 다음 중세 길드로는 상인길드와 그 동종업체 간의 그 영업의 보호와 상부상조를 위해 조직한 직인 길드가 있었습니다. 길드의 기능으로는 빈곤한 회원에 대한 장례비와 유족 지원, 빈곤한 회원의 딸을 위한 결혼 지참금 지급, 일종의 건강보험으로 회원 모두를 포괄하여 환자에게 보호 제공, 또 교회당 건축 등 지역사회 공유를 위한 활동 수행
기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빈법 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빈법 단계는 그 중세시대에 어떤 기근이나 전쟁, 흉작, 전염병과 봉건 제도의 붕괴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빈민과 거린이 폭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1348년도에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흑사병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은 2년 동안에 영국 국민의 3분의 2가 사망했습니다. 심각하죠. 지금도 우리 세계가 팬데믹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위생시설이 좋고 또 의료시설이 좋고 이래서 상태가 좀 좋습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민의 3분의 2가 사망하니까 노동력이 극심하게 부족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은 구민법의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면은 인크로저 운동이 영국에서 16세기 또 발생됐거든요. 인크로저 운동은 농경지를 목장으로 만들기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농경지를 목장으로 하다 보니까 목장에 대한 토지에 울타리를 둘러쳤겠죠. 타인을 줄이고 통제했기 때문에. 인크로저라는 뜻이 둘러싸기라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크로저 운동을 해서 농부로 일하던 수많은 농민들이 불황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불황자 수가 이렇게 또 증가하고 또 흑사병도 돼서 노동임금도 상승하고, 이래서 교회와 가족의 보호는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어서 1601년에 유명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구빈법의 중요 규정을 살펴보면은 빈민구제를 정부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기관의 설립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빈민에 대한 부조의 재원은 조세를 통해서 운영했습니다. 또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서 빈민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처우했습니다. 그리고 요 부양 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 노역장과 구빈원을 활용을 했고, 신족 부양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구호 대상자를 세 범주로 나누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력이 있는 빈민 같은 경우는 저임금 취업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강요를 한 거죠. 저임금을 주면서.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이런 빈민에 대해서 원조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을 거절했을 때는 강제 노역을 시켰고, 이게 또 말을 안 들으면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없는 빈민 같은 경우, 즉
노인이라든가 맹인, 청각장애인, 어린 자녀를 가진 그 어머니들, 이런 심신장애인들은 구변원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원해고를 했는데요. 헌물 급여를 했고, 이것은 제가 재택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원내고는 시설보호인데, 이걸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그 무능력한 빈민들이 살 곳이 있고, 또 그곳에서 구호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구변원 밖에서 거주하는 것이 허용됐는데, 이를 이제 원해구호로 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음식, 옷, 연료 등 현물 급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제가 재택보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보호 같은 것 경우는 도제라고 어떤 거기서 이제 일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그런 스승 밑에서 일을 배우는데, 소년들은, 남자들은 24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기거하면서 기술 배우게 했고, 소녀들은 하녀로서 21살 때까지 일을 배우거나 시집 갈 때까지 주인집에 기거하도록 했습니다. 구빈법의 어떤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면은 세계 최초로 구빈을 법으로 규정하게 됐고, 현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의 시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빈곤자들을 구제를 했죠. 그리고 공공부조의 어떤 시초를 이뤘고, 그런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다음에 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구빈 원리를 확립했고, 빈민구제 담당 행정기관을 설립해가지고 구빈세, 세금을 부과했고요. 노보 아동을 공적으로 보호하게 됐고, 노동 능력 유무에 따라서 강제노역장과 구빈을 오늘 시설 보호가 되겠죠. 발행하게 됐고, 친족 부양 책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황자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주력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다음은 신구빈법이 이제 나중에 개정하게 되는데요. 1834년에 신구빈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나오기 전에 신구빈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몇 개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는 지금 이주금지법, 강제노역자법, 길버트법, 그 다음에 스핀햄랜드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금지법입니다. 이거는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교구로 빈민들이 이동해가 다녀가지고 불황자 집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구빈 비용이 증가하게 되자 이주를 금지하는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정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왕정 시대가 이제 무너지고 부르주아 정권이 이제 출현하면서 종래의 어떤 중앙 집권적인 빈민제도가 지방 각교구로 융합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빈민들은 가능하면은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니기 시작했죠. 교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로 인해서
부양교로 차에 다니다 보니까 불황인들이 많이 나타내 가지고 구빈 비용이 이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게 생겨난 법이 정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은 이제 빈민의 어떤 주거 선택의 자유와 그 정의에 대한 침해가 되겠죠. 그런 비판이 일었는데, 심지어는 그 모든 개인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에서만 거주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은 원칙적으로 법적 거주지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비판이 그 인본주의자로부터 있게 되면서 1795년 사실상 폐지되기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제노역자법이죠. 오늘 이제 공동작업장에서 설치하여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구제를 빈민들이 받으려면은 작업장에 수용되어야 했고, 만약에 이것을 구제를 받는 것을 거부하면은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그 앞에 뭐 연도를 펴져놨습니다. 1696년도에 작업장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작업장 내 생활은 상당히 그 혹독했고 위생 수준도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길버트법을 보겠습니다. 1782년 하원 의원인 길버트가 제안하여 통과된 법인데요. 강제 노역장에서 비참한 생활과 착취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게 되었고, 노동은 가능하나 자활 능력이 없는 빈민을 가정 내에서 또 인근에 적당한 그 직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법입니다. 이거는 시설의 구조 혹은 원의 구조 또는 즉 거택보호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법입니다. 다음 스핀햄 랜드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최저생활 기준 미달되는 임금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거로 오늘날 가족 수당이라든가 최저생활 보장의 이제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 국민세의 그 부담 증가와 또 임금 저하, 빈민의 독립심과 노동 능률 저하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다음은 신구빈법입니다. 신구빈법은 구빈 비용이 증가와 사회적 변동으로 기존 구빈법은 기능과 발휘가 불가하자 생겼는데요. 빈곤 치유를 위해서 노동 능력자와 그들의 피부용자 구제를 제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빈 비용이 이 스핀햄 랜드법처럼 임금 부족분을 보조해주고 뭐 최저 생활 이렇게 보장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구빈 비용이 계속적인 증가하고 사회적 변동으로서 기존의 구빈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돼가지고 구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신구빈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이제 1834년 34년 신빈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 주요 원칙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구민법. 그래서 그 신구민법의 주요 원칙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균일 처우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그 빈민의 유형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균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빈 행정의 전국적 통일을 기했습니다.
다음 열등처우의 원칙은 그 구호를 받는 노동력이 있는 빈민의 생활 수준은 자활해가지고 생활하는 최하층 근로자의 생활 수준 이하로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하층에 있는 근로자들보다 열등하게 처우한다는 것이죠. 구호받는 그 빈민들을. 다음 강제 노역장 활용의 원칙은 뭐냐?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재가 구호를 폐지하고 이래야만 구제한다. 그래서 이래야만 구제하는데 예외로 노약자라든가 그다음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해 구제를 허용하게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선조직협회 단계입니다. 이거는 산업혁명으로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들 간의 소득의 편중 등의 중요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사상과 함께 사회사업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소셜 워크라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방임주의 사조에 의해서 자유경쟁 하에서의 공공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주장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구호 대상은 응당 도움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에 하나에 하며 최소한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에서 빈민처우에 대한 사회적 철학과 실천에 영향을 준 활동들은 이제 사회 개량 운동, 또 자선 조직화 운동, 인보화 운동, 사회 조사 활동을 둘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개량 운동입니다. 이제 차티스트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하고 노동조합 운동이 이제 사회 개량 운동을 둘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들어가는데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 소유의 최초의 소비조합을 매점했고 정치적 목적이었으나 경제적 조건 개선으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티스트 운동은 1830년경에 노동자들이 보통 선거권을 비롯해서 무기명투표, 의원들의 재산 가격 및 세비 지급의 폐지, 평등 선거구 안 등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이 됐죠.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1838년부터 1848년 10년간 주로 이루어졌는데 노동자층이 이제 주체로 전개됐는데 영국의 민중운동으로서 귀족이나 산업자본가에게만 선거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남성의 에게 다 선거권 달라. 참정권 확대 운동이 10년 동안 전개됐는데 실패하게 됐죠. 실패 원인은 정부 탄압이 강력했고 또 운동 지도부가 분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것이 노동조합 운동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노동당 창당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867년에 2차 선거법 개정이 됐고 1884년에 3차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결국은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변동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보면은 그런 투쟁의 결과 이런 것이 서서히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사회는 변화가 된다. 변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그 차티스 운동의 한계는 여성을 제외한 남성들의 보통 선거권만 주장했던 것입니다. 21세 이상 남성이 보통 선거권을 누리게 되는데, 다음은 이때 당시 그 직물 공장 주인인 박애주의자 오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소비자 매점 개선하는 게 제한되는데, 그는 이제 적절한 임금 또 위생적인 노동 조건은 우수한 노동자를 끌어들이게 하며 이윤도 증대시켜 준다는 인식을 가장 먼저 한 사람입니다. 직물 공장 주인이 된데 박애주의자 오웬이. 다음은 이제 자선 조직화 운동인데요. 이거는 민간 자선기관들의 어떤 재정 운영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되고, 장유직 중심의 의회 방문원이 있었는데, 요거는 19세기 말까지 그런 빈민에 대한 중산층의 여론을 형성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대도시에 수많은 민간 구호기관들이 설립되어 실업자, 빈민, 병자, 심신장애인, 고아들을 돕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후죽순식으로 많은 민간기관들이 빈민에 대한 그런 빈곤을 해결하고 민간 운동을 도와주기 펼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복이 되고 누락 등의 어떤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자선 조직화 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COS라고. 그 후에 이제 1788년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에 영국에 소개되고 다시 미국으로 전파되게 됐죠. 그래서 1877년에 버팔로에서 시작된 COS는 미국의 수많은 도시로 급속히 확산되었는데요. 그래서 민간 자선기관들은 개인과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별 사회사업과 가족 상담, 접근 방법의 선두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늘날 사회사업의 전문 영역인 지역사회 조직사업, 또 사회계획, 이런 접근 방법의 선구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이 있습니다. 인보관 운동은 중류층 중심의 사회 계몽 운동으로 이거는 1884년 영국 국교의 목사인 바네트가 사회 계획관의 간격을 좁히고 물질주의에 지배된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한 뜻으로 런던 슬럼 지역의 토인비 홀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포이트와 뉴욕의 슬럼 지역에 또 네이버후드 길드라고 또 설립했고요. 또 제인 아담스가 컬하우스, 시카고에다 세웠죠.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돕고자 했고, 그 COS 그 의회 방문원단들은 뭐 상당히 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지냈는데, 그 돈을 주기보다는 동정심을 베풀고 빈민들이 저축하고 일자리를 찾도록 격려하는 애를 한 게 의회 방문원인데, 이 상류층 부인들이 주로 좀 의회 방문했는데 다소 유선적이고 고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활에 한계가 있었고, 근데 이 인보관 운동은 이런 의회 방문과는 대조적으로 빈곤 지역에 이제 거주하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그들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일까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택이라든가 또 건강,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고 일자리를 찾게 해주고 영어와 위생과 직업적인 기술을 가르쳤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려는 온갖 사회개혁적인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전문 사회사업의 주요 방법인 집단사회사업, 사회행동, 지역사회 조직사업 발전에 공헌했죠. 사회복지관의 어떤 원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 서비스 기관이죠. 사회복지관.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관이라는 데도 많이 취업되겠죠. 다음은 사회조사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스의 런던 빈민촌 조사가 있었고, 라운트리의 요쿠시 조사, 갤로그의 지역사회 실태 조사인 피츠버그 서베이 등의 조사 활동, 이런 사회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 조사에서 살펴보니까 빈곤이 개인적 속성에 의한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구조적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을 입증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발견이죠. 연구 결과가 일어나왔다는 조사를 해서 사회개혁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겠죠. 또 보다 나은 사회복지 정책이나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회보험 단계입니다. 대개 19세기 종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이게 시기인데요. 이때는 산업화의 진척에 따라서 자본이 독점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본주의적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하는 그런 문제점이 부각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노래라든가 질병, 재해, 실업 등과 같은 임금 생활자의 최저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그런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이 되게 됐죠. 강제적이죠. 그래서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배경을 한번 등장 배경인데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제도가 등장하게 된 구체적 배경과 시기는
산업화 이후 어떤 그 자본주의 발전과 병행한 각종 사회 문제의 심화, 또 문제의 해결에 대한 가족 및 시장 기능의 한계 및 그것에 대한 인식, 이런 그 산업화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각종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뭐 재해라든가 질병, 노령, 실업 많이 발생되는데, 이게 그 개인이나 가족 그 시장 기능이 이게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이 부딪혔다 이거죠. 또 그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이 격화되기를 하는데, 정치 세력화에 대한 그런 정치적 압력이 이 사방에서 이제 감지가 되기 시작했죠. 노동자들이 불만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군대 국가의 어떤 성장과 개입적 기능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 사회보험제도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동자들의 어떤 그 사회주의 운동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어떤 질서주의 이런 차원에서 사회주의자의 어떤 진화법 성격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경제 불안과 노동자 빈곤, 사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채찍과 어떤 당근이죠. 그런 정책이 일어나서 이제 사회보험이 생기게 됐는데,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이라고 1883년, 질병보험, 1884년 노동재해보험, 1889년 노령폐질보험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보험제도는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거의 모든 유럽과에 도입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이 그 산업화의 진전이 빨랐던 영국이 아니고 후발 산업국인 독일에서 최초로 출원하게 됐다는 게 매우 흥미롭죠. 미국의 또 사회보장법을 또 알아보면요, 1929년 경제공황 이후에 빈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뉴딜 정책 유명한 거를 프랭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포를 했죠. 부흥 정책으로 은행이라든가 산업, 농업, 부흥을 위한 정책이고, 또 구제 정책은 실업 구제가 있고, 개혁 정책으로 실업과 빈곤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자유방임 사상의 개혁 통제, 또 사회보장, 노동문제 개혁 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게 됐고, 유명한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게 됐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 세계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41년 영국 정부는 당시에 그 사회 서비스의 구조나 그 효율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및 그 관련 사업에 관한 정부 부처 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 유명한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의 그 주요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요. 또 통합행정의 어떤 그 원칙으로 뭐냐, 복잡하고 산만한 사회보험을 통합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를 포괄했는데, 그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보장을 하고, 기여를 균열화했습니다. 소득의 고화를 막론하고 보험료를 균등하게 거둬들였습니다. 급여를 균열화했는데 균등한 기여에는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를 적절화했습니다. 계층 간 차별성을 인정하여 수급자의 기본적 욕구 충족할 수 있도록 급여를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욕구에 적절하게 지급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대상의 분류화로 수혜 대상은 노인, 아동, 자영자, 피용자, 무직자, 주부 6가지의 범주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한 사회보장 이런 것은 질병이나 실업,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 노령, 은퇴, 부양자의 사망, 출산, 결혼 및 사망 등의 예외적 지출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보장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 5대 사회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즉 5대 사회학이란 뭐냐?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버리지의 보고서의 공고사항이 이제 그 입법화돼 가지고 국회에서 긴 역사를 지닌 그 앞서 설명한 구인법은 소멸되고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체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5번째로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등입니다. 복지국가에 출현된 배경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발생하였던 대공황과 세계대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발전으로서 그 영국에는 가족수당법, 또 국민보험법, 산업재해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구조법, 아동법, 사회보장법이 전면 실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도 1946년에 사회보장청의 수립되고 사회보장법이 이제 수정되고 또 그 65년에 수정됐는데 노령수급 적격자, 유족보험 및 실업보상의 대상수의 증가, 공공구조 프로그램이나 보건복지 서비스의 운영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영향인데요. 그 198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신우파 정당이 집권하게 됐죠. 대처와 이제 레이건인데요. 이는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복지 비용을 삭감하고 또 지출 구성의 변화를 깨웠고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했고 노조를 포함한 사회세력의 약화를 기했습니다. 이러한 그 정책 기조를 견지했는데 그래서 즉 노동하는 빈곤자를 탄생했다. 그래서 복지제도의 내용과
양적 측면에서 축소 경향을 나타냈으나 그 복지 지출이 완만한 증가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코 복지국가가 이렇게 신재자유주의적 영향을 해도 해체된 것이라고 할 수 없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우파의 공약과는 달리 복지 지출은 감소하기보다는 완만한 증가가 이어져 오기 때문입니다. 복지 천국 북유럽의 최근 동향은 1995년부터 2014년 OECD 자료인데요. 북유럽 복지국가는 GDP 대비 현금성 복지 지출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나라를 살펴보면은 핀란드는 월급이 100% 병가수당 주는 것을 첫날은 무급이고 나머지는 월급이 80%만 지급하고, 스웨덴은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65세 이상 인구의 45%만 선별적 지급을 한다. 그 다음에 덴마크는 실업수당 수령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다. 노르웨이는 조기 퇴직자 노령연금을 삭감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 현금 복지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일자리 확충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제도가 서양에서 주로 왔죠.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는 일본의 법과 제도로 모방한 경우가 많았고, 전문 사회 사업 실무에 있어서는 미국적인 방법론을 1960년대에 무비판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제도 이런 걸 역사적 전개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그런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회가 물론 있었지만 전통사회 복지관행과 이념에서 전다는 게 연결한다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독특성과 또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해방 이전의 제도를 개발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삼국시대에는 무의무탁에 대한 사궁부휼이라고 환과고독입니다. 그래서 호라비와 과부와 무자녀 노인의 보호에 집중을 이제 했고요. 구제 사업으로는 고구려 고국천왕 신민의 을파소가 진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중궁기에 광곡을 빈곤한 사람에게 가구원의 다소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다가 추수기에 납입가하는 제도입니다. 후세 이제 고려 의창, 조선의 황국 사창을 연결되게 이르렀죠. 다음 고려시대에는 이제 불도들에 의해서 구빈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구빈과 관련된 공적기관이 설치되고, 구제사업으로는 5대 진율사업이 있었고, 상설구빈기관으로 흑창, 제2보, 의창, 상평창이 있었습니다.
구려 제도로는 동서대비원 해민국에서 이런 빈곤자들, 질병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됐죠. 임시 구빈기관으로 동서제이도감과 교제도감을 두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왕릉에 책임을 해가지고 구제를 신속하게 하고 중앙은 구빈법을 제정하고 구빈행정의 일을 1차적 책임은 지방관이 했습니다. 규제사업은 향약으로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석성교, 환난상률이 있었죠. 환난상률이 이제 빈곤구제인데, 비왕제도로 평창과 의창, 사창이 있었습니다. 구왕제도로는 사군과 노인보호사업, 진율 및 대, 방곡사업, 보조제도 등이 있었습니다. 구려제도로도 해민서와 동서대비원, 재생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제시대 때도 살펴보는데, 일제시대 때는 사회복지 지도기관이 이제 여기인데, 오늘 뭐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구호법이 조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4년에 조선 구호령이래 가지고 일제의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 공적 부조, 해방 이후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됐습니다. 일제에서는 뭐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주된 내용으로 보면은 65세 이상의 노약자라든가 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해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생활부조와 의료부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봐두시고요. 사회복지시설과 사업으로도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사회복지시설로 육아시설, 그 다음에 임산부 상담소, 다가시설, 영아건강상담소, 빈궁아 교육기관, 또 불량아 감화시설, 외아 보호시설, 육아협회 등 각종 어린이 보호시설이 1934년까지 전국적으로 설립 운영되기 되었습니다. 그 사업들 내용은 좀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로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개 과정은 총 4개의 과정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해방 이후의 사회복지 발달과 현대식 사회복지제도의 태동 단계, 다음 현대식 사회복지제도의 확대 단계, 다음 끝으로 복지국가로의 진입이 있습니다. 먼저 해방 이후의 사회복지 발달을 살펴보면, 해방 이후 3년간의 미군정을 거쳐가지고 48년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죠. 미군정 3년 동안에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구의 선교단체와 해외의 원조단체들이 남한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50년 6.25 동란을 전후해서 한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괄목하는 것으로, 첫째, 외국의 민간 원조단체들이 한국연합회를 결성해 가지고 교육이나 또 보건, 사회복지, 구호 및 지역사회 개발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949년도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창설되고 1952년에는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이 연합회는
1961년에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통해서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대식 사회복지 제도의 태동 그 단계를 보면은 1960년 그 5.16 군사혁명으로 시작된 그 3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의 군사정부는 경제적으로는 그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과 경제개발 계획으로 경제발전 지향적인 정책을 폈죠. 네,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초석을 마련한 시기 됐습니다. 그때에 1960년대 공무원연금법, 또 61년대 생활보호법, 61년대 아동복리법, 61년대 고아입양특례법, 또 61년대 윤락행위 등 방지법, 또 61년도에 군사원 문호보호법, 또 동년에 제9호법, 그 다음에 1963년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동년도에 산업재해보상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법률을 제정했지만 그 재정이 좀 빈약하고 이러니까 각종 그 입법의 취지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의 보호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자활지도 위주로 이루어졌고 시설보호사업은 외국의 민간 원조기관의 후원 아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전두환 군사정부는 국정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사회 건설을 주요 국정지표로 하여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확대 개정하고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 복지법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사회복지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대부분 법이 선언적인 것이 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대에는 크게 공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1987년대에 사회복지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그 사회복지 전문요원, 현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죠.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행정의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다음 현대식 그 사회복지제도의 확대 단계로 1988년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한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1988년도 국민연금 실시, 동년에 최저임금제의 도입, 또 다음 해에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또 그 모자 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도에는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하에서는 고용보험법이 제정 및 실시되었고, 군 단위 이하의 지역의 주민을 대상하는 국민연금이 실시되었습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또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여성발전기본법, 국민의료보험법, 또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등의 제정을 통해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복지국가로 진입에는 1997년도 이른바 IMF 경제위기에서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량 실업 사태로 인해서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분석과 함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보험협법이 제정됐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된 데 의료보험 전체 통합이 되었습니다. 또 전 국민의 연금이 실시가 이루어졌고 획기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돼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록 OECD 국가들이 복지 수준엔 뒤지지만 GNP 대비 10% 이상을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윌렌스키가 명명하는 이른바 후진 복지국가의 대열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를 승계한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를 주창했습니다.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참여복지의 시각에서는 복지와 경제, 분배와 성장의 성순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복지 증진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성장을 통해서 복지 증진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방의 복지 수요의 증대를 위해서 복지 재정을 지방 이양과 함께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의 지역 복지 협의회가 구성돼서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복지 시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복지정책 기조는 능동적 복지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예방적,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핵심 전략은 평생복지와 맞춤형 복지, 서민의 주거복지를 통한 복지 등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달체계 개선에 관심을 많이 표명했습니다. 2013년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정책 비전을 국민 100% 행복사회로 정하고 중점 목표로 보다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하고 안락하고 건강한 삶,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아동, 청장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복지 대상자와 취약계층, 보건, 의료 분야 등 5가지 복지정책 표적단을 구분하여 맞춤형 복지를 내놓았습니다. 2017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 성장률 이상으로 정부 지출을 더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천명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서비스 수혜 범위 대폭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1세기 들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대상이라든가 내용, 범위, 실시체계 측면에서 복지국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부담, 고복지에 대한 각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일단 증가된 복지 지출은 감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선진국의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가 대부분 복지 예산을 방만하다 운영하다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지적이 있어서 경제와 복지 균형 발전에 정부와 기업, 민간 부문이 합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두분 한번 참고하러 살펴보시고요. 제2주차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첫째, 엘리사베스 국인법의 중요 규정을 현대적 의의와 연계하여 설명하시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보험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기술하시오. 세 번째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강조된 주요 원칙은 무엇인가입니다. 이상으로서 제2장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